예,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아마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물류 관련 학회의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다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부산 얘기를 하면, 우리 부산항만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면 해운대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우리 부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도 없고요,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전문가분들 모셨고요. 이분들께서 우리 부산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이런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신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님,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동명대학교 오정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오용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원 성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영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이쁩니다. 고현정 군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협회 회장님들 다 하시고 부산에 대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 경제, 금융 전부 다 큰 위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저성장 시대가 10년 이상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뭔가 좀 새로운 체계로 급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표현되던 이런 경제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 중국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서 부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부산 트라이포트의 완성이고 대한민국의 혁신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세계 경제 금융 리스크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경제, 무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가장 멋있는 한영민 연구위원님께 전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나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하다라고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는 한영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이 세계 경제, 금융 리스크의 원인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언론이나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서 접하시고 있을 텐데요. 오늘 세미나 주제가 물류이기 때문에 이 물류에 초점을 맞춰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최근 물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리스크는 지정학적 요인과 자연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앞서 발표하신 김근석 박사님의 견해하고 같습니다. 이 자연재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한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입니다. 이 자연재해를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자연재해의 이 독특한 특성이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물류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이외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일본 쓰나미와 같은 경우도 자동차 생산이 일부 중단된 사례도 있고 이 태국 홍수로 인해서 실제로 PC 생산 하드 그에 영향이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이런 그 국가 간 이동이 쉬워지고 빈번해지면서 전염병이 더욱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온난화 또한 그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지만 이 앞으로 닥칠 그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앞서 지적하신 그런 그 지정학적인 요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러우 사태,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하면은 문제점은 생산과 물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국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된 물류 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공급망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망을 갖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언론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미국의 그 정책적 방향이 내년도 총선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정학적 요인 말씀드렸던 이 자연재해라는 이 요인에 대한 영향이 사실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그 변화의 그 결과로는 기업의 투자 지원 문제 그리고 물류 대상 국가의 다변화라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국경을 넘는 투자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혹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그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유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고용,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그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변화된 그런 속에서 앞서 그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이런 그 개도국의 참여가 실제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 답변을 다시 종합드리자면 최근 글로벌 생산 환경은 그 자연재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그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혹은 생산이 좀 더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략적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물류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위크 지에서 최근 나왔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지난 20년처럼 임금이 적은 국가에서 생산했던 이 저가의 좋은 상품, 가성비 높은 상품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인건비가 적은 데서 생산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벌써 동남아, 중국 벌써 마찬가지고 동남아에서도 이제 저임금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이게 공장 가서 일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대거 생겨서 유학을 가든가 다른 산업으로 전이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기지라는 개념이 더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기사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금융 환경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결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물류의 영향으로도 또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이신 박석재 교수님께 한번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석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학부부터 이제 석사, 박사까지 계속 이제 무역을 공부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경제 금융 리스크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무역 지식은 이제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무역의 가장 기본으로 배운 게 뭐 절대우위, 비교우위, 특히 뭐 비교우위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지금 우종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비용을 좀 싸게 드릴 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이 확산되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이론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와 경제가 연계되는 것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중국의 학장으로 근무를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정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지 못했던 그 시진핑 그 주석이 지금까지 뭐 등소평이 거기 10년간, 5년 주기, 2년만 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안했었는데, 이제 그걸 깨뜨리면서 이제 계속 종신 집권으로 가면서 지금 경제와 정치가 조금 믹스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무역에 좀 많은 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 뭐 올라가고 물가 인상으로 또 인플레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작년에 요소수 사태 겪었듯이 이제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그 자원이 좀 빈약한 그런 상태인데 세계적으로 좀 싼 지역에서 좀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제품들로 많이 특히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좀 문제를 좀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작년에 발생했던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전쟁이 자칫 잘못되면 이제 뭐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까지 개입되는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되면서 오일 쇼크에 또 제3차 오일 쇼크에 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위험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게 수출 시장도 그렇고 수입 시장도 그렇고 편중화가 돼 있었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기존에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뭐 수출이 거의 25% 의존을 하고 있었고 수입도 한 20% 정도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는데 공급망 이슈가 벌어지면서 또 중국의 정치 또 지금 현 정부가 좀 약간 미국 쪽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구어차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산 소비 운동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의 휴대폰이라든가 또 한국 화장품 예전엔 경쟁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 젊은 층이 자꾸 구어차오에서 애국 소비 열풍이 불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소비재를 비롯해서 많은 좀 타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또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었던 건 반도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저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중국의 공장도 설립했지만은 역시 또 미국의 그 제재로 인해서 약간 좀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 나라가 사실은 좀 현재는 좀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출상과 수입상이 안전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성의 시대에서 이제 무역을 조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너무나 좀 불확실성에 좀 사회에 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상저하고라고 그래서 전반기는 좀 안 좋지만은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10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7월, 8월, 9월도 역시 좋지 않고 이제 10월에 조금 좀 개선되는 흐름은 있지만은 금년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무역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 하는 그 2030 엑스포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저희가 점차 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임금이 싼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저희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2030 엑스포가 꼭 유치가 되어서, 또 이제 부산이 지금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부산을 좀 서포트를 해서 부산을 살리면서 저희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물류 산업으로 좀 좁혀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오용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오용식입니다. 해운 산업의 최고 전문가를 저를 지목을 하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100여 분 정도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항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한 20-30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대에 있는데 우리 해양대 동문 중에 경력이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 분만 꼽으라면 저는 이영희 선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여기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 같으면은 그분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책 중에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을 보면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전환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해운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운의 역사 전반을 놓고 보면 거의 언제나 위기 상황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운 산업은 조금 전에 클락슨에서 오신 분이 이제 글로벌 위기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클락슨 사장으로 계시는 마틴 스토포드 박사가 해운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사이팅한 그런 대표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리스키한 상황이고 과거로부터 그랬다면, 문제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고, 잘하면 시장에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올 기회를 독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운 산업은 굴러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변화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는 트렌드고 하나는 쇼크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예측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쇼크는 그 반대로 예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클락슨에서 이야기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겠죠. 이미 IMO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내놓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운업자는 이제 대처하기를 강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IMO가 해운 산업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운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운업자는 물론 IMO 스킴에 잘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운 쪽에 좀 아시는 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운의 수요는 전체 한 40% 정도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라는 것이 대부분 화석연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운 산업에서의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기 우리 김근섭 본부장님께서 공급망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급망의 이제 뭐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해운의 이제 수요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거리를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해운 시장 전체 수요를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해운업자들 앞으로 투자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축소만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전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연료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수요의 축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소외되어 왔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세계 경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고 성장을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신시장에 대한 그런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로는 태평양 시대 다음은 인도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쇼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예측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쇼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쇼크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해지고 하나는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버퍼를 좀 둬야 된다. 제2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지입니다. 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박의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관련 산업으로 이제 미래 투자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비관련 산업으로만 잡기보다는 오히려 해운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미래 성장 방향을 맞춰가지고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섭 본부장님께서도 뭐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제 전기선사들이 육상 물류라든지 또 어떤 데는 항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글쎄요. 저도 한 20, 30년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부가가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는 이제 기술과 지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새는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우리 해운 또는 물류 쪽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R&D 쪽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R&D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R&D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미래에 더 시장이 커질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후반기에 오늘 보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R&D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 시장이라든지 드론 시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거기 시장에 대한 진입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환경 부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LNG선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조선업의 주력이 지금 중국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LNG 쪽에 그래도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버티고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운 항만 쪽 관련해서는 저는 자동화 선박, 환경 친화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의 물류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 경제 또는 지역 경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세미나가 토론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해왔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따져보고. 근데 오늘은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시장의 변화는 항만의 변화입니다. 자, 항만의 변화에 대해서 항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정태원 교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결대학교 정태원 교수입니다. 항만이라 하면 이제 또 부산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이니까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가장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앞에 발표자님 두 분께서 리스크에 관련돼서 해운에 대한 리스크 또 해운항만 물류를 통합하는 그런 리스크, 환경적인 탄소 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우리 김근섭 본부장님께서 또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만이 그런 리스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앞으로 창출할까?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환정 물약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 물동량은 일단은 많이 정체되고 있는 증가율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한정 물동량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중점을 둬야 될까? 이제 이런 관점들을 찾아야 될 텐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요라 하면 이제 저는 수출입 물동량을 이제 1단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2단계로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물동량, 또 그거보다 위에는 아예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본다라면은, 저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또 탄소 중립 이런 항만에 관련돼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물동량들을 부산항이 특히 또 우리나라 항만이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수소 항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테르담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수소 환적 허브를 지금 표현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환적이라 하면 수소라 하면 이제 암모니아, 수소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지금 메탄올로 지금 연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이런 단계로 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로테르담은 이 마스블락트 에이스 터미널에 암모니아 터미널 2026년 초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이 수소 암모니아 엠텐을 준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독일이나 또 벨기에 또 네덜란드 다른 지역으로의 이런 수소를 환적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로테르담 마스블락트 지역에 이 로테르담 항에서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금 동굴이라고 그러는데요. 벌써 160개가 넘는 소금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LNG를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로 저장해도 이제 수소가 마이너스 253도인데 액화수소로 저장하게 되면 물론 암모니아로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34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렇게 저장할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소금 동굴을 지금 벌써 실험을 마쳤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세대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그거를 저장해서 디스트리뷰션 하는 것을 이 로테르담은 벌써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할까요? 이제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게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LNG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소가 들어올 거다 이런 어떤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잘은 전공을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진 이제 암모니아로 이제 운송이 될 텐데 액화수소로 해서 탱커로 운송이 될 텐데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를 만들고 또 거기에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암모니아로 하든 수송을 하든 아니면 액화수소 탱커에 액화수소 마이너스 250을 담아서 뭐 부산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적에 연료 전지, 수소 전지라든가 또는 기체화해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소와 탈수소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만 이루어지는 LNG는 그냥 저장했다 디스트리뷰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그 파급 효과나 이런 데서 전망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로테르담이 준비하고 있고 부산항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산 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환적 허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동량이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화물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적에 우리가 요새 이제 생활물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얘기할 그 자동화 물류 이제 스마트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텐데 이런 생활 물류에 관련된 뭐 전자상거래 물량이라든가 또는 콜드체인 물량 이런 것들은 크게 이런 글로벌 이런 이 리스크 위기에 크게 변화가 없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물량이라든가 또는 콜드체인 이제 전자상거래 같으면은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특화구역을 만들어서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집적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을 거쳐서 이제 이런 세관에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이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평택과 인천이 같이 오퍼레이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항도 이제 제가 트라이포트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전자상거래 물량에 더욱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 유치에 조금 힘을 더한다라면 이런 생활 물류와 그다음에 신재생 우리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런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입 물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으로 부산항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이 7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현정 교수님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밖에 저랑 따로 하루 종일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2분밖에 안 주셨는데요. 그럼 핵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먼저 미래 물류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의 물류 산업 생태계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도의 비용 절감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라는 그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고도의 비용 절감 능력이라는 의미가 기존 과거의 1차원적인 접근 방법, 그 운송, 보관이라는 단순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고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의 트라이포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뿐만 아니라 공항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류 체계를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미래에 부산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형 선사들이 종합 물류 업체로 가는 이유도 단순한 운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낼 수가 없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내륙 서비스, 공항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해운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물류 산업의 미래의 생태계 구축의 방향성이 뭔가를 한번 부산시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기술이 왜 필요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도의 비용 절감은 중소기업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물류 산업에서는 강자만 대형업체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는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해서 중소기업도 같이 동반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동시에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스웨덴 연구소가 가상 모니터링 타워, 이제 Virtual Watch Tower라는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네트워크는 보니까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워낙 변동성이 큰 사회고 고도의 어떤 물류 전략이 필요한 측면에서는 KMI과 같은 공공기관과 또 민간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뭐 화주, 터미널, 포드 모든 기업들이 경제적, 비경제적의 어떤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오는 3자 물류, 4자 물류, 5자 물류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 물류 산업에서는 이런 5자 물류, 6자 물류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고도의 어떤 물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부터 한국이 또 부산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조금 넘었지만 짧게 해주신 우리 고현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가덕도 신공항 이 기본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 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연말에 확정 고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예산이 마련되게 됩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기다 중심을 두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는 해운 항만이 90%고 항공이 10%입니다. 우리 부산은 이 90%를 지키면서 10%를 20%, 30%로 만드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머스크가 전 세계 최대 선사죠. 선박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항공이나 내륙운송이나 복합운송망을 더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부산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분이 남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산이 무엇을 해야 될까? 1분씩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김근섭 우리 본부장님부터
1분 넘어가면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 부산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섭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통합 물류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미래 경쟁력을 위한 것입니다. 공항이든 항만이든 만드는데 20-30년 걸리고 만들고 나서 최소한 또 40-50년 운영을 합니다.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준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경쟁력 차원에서 뭐 신공항이 됐든 우리가 대륙 연결이 되었든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진행을 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또 지속 성장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으로 가는 전략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변화에 대한 수용성 차원에서는 대형화, 앞서 이제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화라는 것은 뭐 회복 탄력성 관점에 있을 수도 있고 버퍼 기능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 가지 관점을 잘 진행시키고 또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십니다. 예, 저는 아까 주어진 시간에 뭐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패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태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패스하겠습니다. 한영민 박사님. 저는 이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물류 산업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 부산시는 중국과 그 전통적인 무역 그 협력 국가인 중국과 일본, 뭐 미국 이외에 다양한 파트너와 생산 그 물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개도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와 그 통관 자동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기업의 그 물류 기업의 그 디지털화 역량입니다. 최근 글로벌 생산 환경 변화에 있어서 이 기업의 디지털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상황인데, 이제 부산시 물류업체와 같은 경우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적인 그 구성 속에서 살펴보면 부산시가 이런 그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사실은 그 제조업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산업을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면 과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홍콩이 금융 중심지였다 사실은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서 중국 시스템 받아들이면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금융 중심지로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현정 교수님. 이미 저는 부산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부산에도 많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같이 고도의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장기적인 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부울경이 우리나라 그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의 대형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은 제조업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서비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월이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도 물동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제도, 인프라, 그다음에 공항, 항만 인프라와 우리 지역 그 정부에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유치 문제, 그다음에 공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항공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치하고 확대할 것이냐, 이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제약으로 올해에는 이런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별도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로윈데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산이 새로운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는 할로윈데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